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TV나 영화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역사가 대중화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역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선 잘못된 편견이 박히는 부작용도 있는 듯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생에 대한 인식입니다. 정확히 기생은 어떤 일을 하는 여인들이었을까요? 말을 하는 꽃이란 뜻의 헤어화라고 불렸던 그녀들에 대한 편견을 전부 부숴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생은 그런 일을 하는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기생이 몸을 파는 여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냐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기생은 여자 아이돌 혹은 여성 엔터테이너입니다. 기생은 예술가를 뜻하는 직업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활락가의 직업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예술을 굉장히 천시하는 경향이 짙었고 알게 모르게 유교적인 관습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기생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기생을 천하게 여긴 건 예술을 대하는 성리학 유교의 거만한 자세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횡포도 한몫했었는데 원래 예술에 관심이 다분했던 연산군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생예술을 대폭 늘리고 이들을 운평과 흥청으로 분류하여 그녀들과 문란하고 방탕하게 놀았다고 합니다. 이건 연산군이 좀 이상했던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몸을 파는 매춘부들이 없었느냐고 하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사창가와 매춘부는 존재했어요. 다만 그런 여성들을 기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녀라고 불렀죠. 그렇다면 기생은 단 한 번도 성을 사고 판 적이 없느냐? 있긴 있었을 겁니다. 기생이 생기고 없어지기까지 그 몇백 년 동안 기생이라고 단 한 명도 돈 많은 남성에게 매춘을 제한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이유에서든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기생의 본 업무가 아니라 기생들 사이에서도 몰래 행해야만 했습니다. 기생들 중에서 몰래 몸을 파는 기생들은 다른 기생들조차 꺼려했고 이런 기생들을 창기라고 부르면서 꼬리 자르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양반 사대부들도 매춘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는 놈들은 유학을 다녔겠지만 걸리면 지금처럼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었으며 파직과 유배의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TV나 영화에서 양반과 사대부들이 기방을 들락날락하면서 기생들과 자주 어울리죠. 기생들과 서스럼 없이 잘 어울렸던 건 사실이지만 그럴 수 있었던 건 기생들이 몸을 파는 게 아니라 교양 있게 시를 읊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주고 악기를 연주하며 공연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기생들 사이에선 노래를 팔지언정 몸을 팔지는 말라는 기본 방침이 불문율로 늘 따라다녔고 그녀들의 원칙이었을 만큼 기생들은 몸을 팔지 않는 게 정상이었으며 몸을 파는 기생들이 이상한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란 명칭의 제도는 고려시대 때부터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와 조선의 정부는 국가의 행사 및 외교 차원에서 궁중 연회가 있을 때마다 공연을 해줄 수준급의 예술가들이 필요하여 공적인 목적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예술가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여성 예술가들이 기생의 시작입니다. 조선시대엔 궁중음악과 무용을 담당하는 관청을 장학원이라고 불렀는데 이 장학원에서 기생들을 관리했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파견되는 기생들도 많았고 아무래도 지방으로 파견되는 기생들은 서울에서 공연하는 기생들에 비하면야 공연하는 곳의 규모가 작은 편이었겠으며 실력도 조금 떨어지긴 했겠죠. 지방으로 파견되는 기생들은 지방 관아에서 공적인 업무나 접대 자리 혹은 연회가 있을 때마다 공연을 담당했답니다. 이렇듯 기본적으로 기생의 업무는 외국 사신, 고위직 정치인들, 명망 가문의 선비들을 다뤘기 때문에 웬만한 예술적 실력과 지식적 교양이 없어서는 안 됐습니다. 기생들의 외모는 당연히 출중해야 했지만 얼굴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악기와 춤, 노래, 여기에 학식, 시 창작 능력, 그림 그리는 능력,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없으면 그림을 볼 줄을 알아야 하고 옛날 중국의 위대한 예술가들 및 문인들, 심지어 중국의 철학자들까지도 다 꿰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대하는 법, 대화하는 법 등의 처세술이나 주도, 격식, 예의 등에서도 사람을 기분 안 나쁜 선에서 홀릴 수도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부도 잘하고 방송도 잘하고 팬 관리도 잘하고 품행도 바르고 실력도 출중한 톱 여자 아이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해야 하니 기생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기생이 되려면 15세에서 20세 사이에 5년 정도는 기본으로 혹독한 연습생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기생 연습생들을 관리해주고 교육해주는 곳을 교방이라고 불렀는데 교방 역시 장학원에 소속된 엄연한 국가 관청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의 SM, JYP, YG 등의 연예 기획사가 국가 소속이었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 전체적인 맥락에선 비슷했다는 거죠. 뜬 소문에 의하면 진주와 평양의 교방이 제일 컸다고 합니다.
구한 말에 기생에 대해 연구한 이능화란 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저술한 조선 해와 화사에는 기생은 지방에 따라 나름의 특색이 있었는데 평양 기생이 그 숫자나 기회에서 가장 으뜸이었고 다음이 진주 기생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남진주 북평양이란 말이 있을 정도였죠. 이상하게 진주나 평양이나 둘 다 냉면으로 유명한 곳이죠. 자, 다시 기생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기생은 예술적 행위를 위해 국가에서 양성했다 보니 실제 우리 전통 민속춤, 전통 노래, 전통 음악들 중 기생들 덕분에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구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화기에 이르면 일본으로부터 서양의 대중 연극과 흔히들 뽕짝이라고 부르는 대중 음악이 한반도에 전래됩니다. 이때부터 기생들의 활동 스펙트럼이 급격하게 넓어지죠. 대중문화 예술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그 예술가 역할을 기생 출신들이 도맡았습니다. 일단 연극의 경우 극장은 근대식 소극장인데 공연은 이 전통극이 공연되었는데 이제 주로 춘향가, 수창가, 적벽가 등 기생 출신들이 많이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대중음악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생 출신으로 개화기 시절 가수로서 이름을 날린 사람 중 제일 유명한 기생은 아마 이난향이 아닐까 합니다. 어릴 적 워낙 목소리도 좋고 노래를 잘 불러 기생의 길을 걸었고 심지어 순종 황제 앞에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레코드판에 노래를 녹음한 가수가 바로 이 이난향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고 설리양을 닮은 기생의 주인공이 바로 이난향이기도 합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그동안 천민으로 분류되던 기생도 신분에서 해방되었고 1909년에는 기생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생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민가에서 꾸준히 활동은 했는데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기생에 대한 시선이 점차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몸과 성을 파는 기생들도 많아졌는데 이렇듯 원래 이 조선시대의 기생과 다른 부류의 기생들이 등장하면서 기생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자 기생들끼리도 기생의 등급을 나눕니다. 1패, 2패, 3패로 나누어서 3패 기생들이나 돈을 받고 성을 팔지 1패와 2패의 경우에는 기생으로서 혹은 예술가로서의 체면을 끝까지 고집했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실력 있는 기생들은 자취를 감춘 채 지방으로 숨어들었고 당연히 기생을 교육하고 양성하던 국가예술교육기관 교방이 없어지면서 노래를 배우고 싶은 가수 지망생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과거 실력 있는 기생들을 수소문해서 그녀들을 스승으로 모시며 노래와 춤을 배웠다고 합니다. 풍문으로는 거의 24시간 중 4시간만 자고 나머지 20시간을 춤과 노래 배우는데 매진했다고 하더군요. 일제강점기에는 기생들끼리 서로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기생조합을 만들었고 1914년에는 기생조합의 이름을 권번으로 개칭하였습니다. 지금도 권번의 흔적과 터들은 서울은 물론 지방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평양기생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3년제 구성에 노래와 춤은 물론 수학, 국어, 외국어, 그림까지도 배워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기방은 없어졌으니 고급 술집과 요정 같은 요리집에서 기생들은 일을 했고 제일 유명했던 곳이 서울 종로에 있었던 명월관이라는 요리집 겸 술집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 3.1운동 전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장소인 태화관도 요리집 겸 술집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흥업소가 아닌 당시로서는 고급 술집이었으며 그곳에서 일하는 기생들도 3패 기생이 아니라 1패 혹은 2패 기생들, 즉 여가수들이었답니다. 점차 일제강점기의 통제가 심해지자 결국 권번도 일제총독부의 관리와 지배에 잠식되었는데 권번을 장악한 일제는 권번의 공창까지 운영하는 업무를 맡기자 정말 기생들과 몸을 파는 유녀들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생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죠.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도 엔터 쪽이나 연예계에 대해 천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시선도 결국은 기생에 대한 잘못된 편견의 연장선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싫으나 좋으나 현 대한민국의 연예계 사업과 문화예술계에서 여성 예술가 및 아이돌들의 활약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제 예술과 공연, 춤과 노래에 대해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생에 대해서도 새롭게 재조명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 아이돌, 여가수, 여배우들 그리고 여자 연예인들 어떤 악플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직업이 다양하게 바뀐다지만 어느 시대든 없어지지 않고 늘 존재해오던 유서 깊은 직업들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직업이 의사일 텐데요. 옛 우리 한국 조상님들의 슬기로운 의사 생활은 어떠했는지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기 위해서 내가 조선시대 의사가 됐다 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어주세요. 당신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의사 준비생입니다. 아마 당신의 부친은 의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의사는 조선시대 중인 계층에 속하는 직업으로서 보통 중인들은 그 직업을 세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즉 내 아버지가 의사면 나도 의사고 내 아들도 의사가 되죠. 신분제를 각 계층별로 고착화시키려고 했던 조선시대의 양반 사대부들은 신분 계층을 벗어나는 사회적 풍습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신분이 형성되는 중인들의 경우 그 직업을 웬만하면 세습시켜 한 번 중인은 영원한 중인으로 두려고 했죠. 조선시대에도 의사가 되기 위해선 국시를 치르셔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국시는 바로 과거시험이죠. 과거시험 종목 중 의사시험은 잡과, 그 중에서도 의과에 지원하셔야 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을 뽑아 중인을 양성해내는 잡과에는 직종별로 다양한 응시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들은 정기적으로 시험이 있지만 또 어떤 분야들은 비정기적으로 가끔 시험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당신이 지원하려는 의과는 정기시험에 속하니까요. 지금은 숭상받는 직업이 설령 조선시대에는 중인계층에 속하는 직업이었다고 해도 시험의 난이도가 무지막지한 건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일이기에 외울 것과 지식이 무진장 많아야 하고 경쟁률도 빡세겠죠. 의과 시험 출제 기관은 전의감입니다. 전의감은 궁중 약제품을 담당하는 왕실 전용 약국으로 국가의 의사교육과 의원 인력 보충 등의 업무도 관장했기에 전의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죠. 의과 시험은 총 2차 시험까지 있습니다.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초시에서는 전국의 응시자들 중에서 2배수로 18명을 선발합니다. 마지막 2차 시험에서는 9명을 최종 선발합니다. 전국 9인을 뽑는 거니까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뿐더러 9명의 실력들도 믿을만 하겠죠. 9명 중 성적이 상위권에 속하는 합격자들은 당시 모든 의사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병원 내의원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내의원은 궁중병원으로 왕실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치료하는 의료관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의원 TO가 너무 적어서 9명 중에 1등을 해도 TO가 없으면 내의원에 들어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어디로 배치되느냐? 바로 지방이죠. 지방 가명이나 관아에 소속되어 의료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너무 센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전국 9명 안에 드냐고요? 맞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 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과거 시험이 의사가 되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물론 가장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루트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취재라는 다른 방식의 인력 충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취재도 시험은 시험이지만 과거 시험만큼의 고도화된 전문지식 시험은 아니고 딱 일할 때 필요한 만큼의 실무를 시험 보는 방식이라 아무래도 취재 통과하기는 과거 시험에 비하면야 상당히 쉬웠습니다. 다만 차별은 존재하죠. 지금도 공채냐 특채냐의 차이가 뚜렷하게 있는 것처럼 취재를 통해 의사가 되면 의사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승진의 한계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잡과든 취재든 시험을 치르려면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를 준비하는 경우 보통 자기 집안이 의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잡과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따로 아카데미를 운영했답니다. 공부할 수 있는 학교나 학원도 없이 그냥 시험만 치라는 식으로 조선시대가 그렇게 비인간적이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공교육을 시행해 주었답니다. 조선시대의 헌법 경국대전에 적힌 바로는 수도 서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의감과 해민서에서 각각 50명과 30명씩 생도들을 모집해 의학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방에서는 관청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해당 관아에서 수령의 주제로 약 3,000명 가까이의 생도들을 교육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 영조 때 속대전이라는 새로운 법전이 편찬되는데 이 속대전에 의하면 더 이상 지방에선 의학 생도들을 키우지 않는 대신 서울의 전의감과 해민서에서 교육하는 생도의 수를 각각 56명과 62명으로 증원하였다고 합니다. 조선 전기에는 서울에서 의학교육을 받는 의대생 수가 80명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118명이 된 거죠. 이 생도들은 부분적으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잡과이든 취재든 의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근무지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최고 성적을 거뒀거나 인맥까지 두루 갖췄으면 궁궐병동으로 근무지를 배정받게 됩니다. 왕실 대상으로 하는 궁궐병동은 크게 3곳이 있습니다. 내의원, 전의감, 해민서, 조선시대 의사들의 꿈의 직장이죠.
이 중에서도 톱 오브 톱은 내의원입니다. 내의원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의사들만 가는 곳입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정원은 12명이고 사극에서 아마 가장 많이 거론되는 직업인 국왕주치 어이도 내의원 소속이랍니다. 내의원은 국왕을 포함해 궁궐에 살고 있는 왕실들을 치료하는 의료집단이며 가끔 왕의 명령에 따라 고위직 관료들을 치료해주기도 했습니다. 전의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재를 외국으로부터 구입한다든지 의학 인력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료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었죠. 정원은 약 20명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인력들이 일했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해민서도 약국의 일종입니다. 전의감은 왕실을 위해 해외 약재와 우수한 약재를 도맡는다면 해민서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토산 약제품을 전담했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해민서의 업무가 커지기 시작했고 일부 전의감의 업무를 같이 해주기도 했죠. 내의원 전의감 해민서는 사실 명칭만 조금 다를 뿐 고려시대 때부터 똑같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내의원 전의감 해민서 모두 수도였던 한양에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수준과 의료기관들이 수도에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방의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전국에 해민서에 똑같은 업무를 하는 재생원을 설치합니다. 그냥 해민서를 전국 곳곳에 설치해도 되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재생원이라는 기구를 별도 설치하여 지방에서 민간 백성들을 대상으로 약재 제조 업무를 시켰죠. 결국 재생원은 세조 때 해민서에 통합이 됩니다. 또 해민서 부속기구로 동활인서와 서활인서가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에 활인서와 관련해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활인서는 동소문 밖에 있고 서활인서 밖에 있다. 옛 이름은 대비원이다. 의원과 무당을 두어서 도성 안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환자를 모두 이곳에 모아놓고 죽, 밥, 국, 약을 주며 아울러 옷, 이불, 자리를 주어 적절하게 보호하였다. 동활인서는 지금의 해화동 대학로 근처, 서활인서는 지금의 이대 쪽인 아현동에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환자들을 케어해 주었다는데 가난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백성들, 가족을 잃은 노파들, 걸식하는 유랑민 혹은 전염병에 걸려 격리시켜야 하는 환자들을 보호해주는 요양 수용시설 같은 곳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료 전문진으론 내의녀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의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시행되었던 제도로 태종 이방원이 한 의사의 건의에 따라 처음 창설했습니다. 성리학의 남녀 유별이 유독 심했던 조선시대에 남자 의사한테 치료를 받지 못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여성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여성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의녀를 만들기로 하죠. 태종 이방원은 10대 관비들을 의녀로 키웁니다. 관비란 국가에 소속된 여성 노비로 천민이죠. 천민이다 보니까 의학 교육 이전에 글자 교육부터 시키느라 애를 먹었답니다. 처음엔 10명도 안 되는 의녀를 키우다가 태종 이방원의 아들 세종대왕이 의녀 제도의 우수함을 극찬하며 의녀의 수를 대폭 확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의녀들이 나왔고 원래는 여성 백성들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의녀들이 나중엔 궁궐 왕실의 여성들을 치료하기까지 합니다. 의녀들은 해민서에서 관리했는데 이 중 실력이 우수한 의녀들은 내의원으로 승진합니다. 내의원에서 국왕을 보조하는 최고 실력의 의녀들을 내의녀라고 했고 장금이가 바로 그 내의녀 중 한 명이었죠. 중종 말년 오늘 내일 할 때 유일하게 중종 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장금이었고 신하들이 중종을 찾아갈 때도 반드시 장금이를 통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금이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였고 아무래도 의녀는 관비 출신이다 보니까 그 시선을 곱지 못했습니다. 무슨 기생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조선의 어떤 미친왕도 연회가 있을 때마다 창기들과 의녀들을 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천대받았기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의녀들에게 많이 일어났답니다. 성리학 제일주의였던 조선에서 의사의 직업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일이고 또 이게 국가 복지정책과 연결되다 보니 국왕과 조정이 늘 관심을 갖던 분야가 의료계였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과 건강이기에 국가의 의료행정 및 시스템은 가장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건전한 의료순환체계가 자리 잡혔으면 하네요. 사극을 보다 보면 무조건 나오지만 늘 병풍처럼 있는 그러나 실제로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내시인데요. 모르긴 몰라도 과거로 돌아간다면 가장 되기 싫은 걸 고르라면 노비와 내시 중에서도 내시를 더 깊이 하실 것 같은데 내시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내시의 한자풀이는 이렇습니다. 안 내자의 모실 시자입니다. 직역하자면 궁궐 내부에서 왕을 모신다는 뜻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네요.
왕과 왕족은 한 나라에서 가장 지체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모신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며 국가의 중책 중 하나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시는 왕의 개인 집사 겸 비서였습니다. 물론 승정원이라고 국왕 비서실이 존재했지만 이 비서실은 왕의 공적인 일정만 담당했고 왕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비서는 내시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관과 내시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원래 환관은 궁중에 허드렛 일 혹은 왕족의 시중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왕족 호위까지 하는 궁궐 관리인이었습니다. 이 환관들은 궁중 여성 왕족들도 시중을 들거나 호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사적인 마음을 못 품게 하기 위해 거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비단 왕실 여성뿐 아니라 궁중에서 일하는 궁녀들과도 스캔들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환관들을 거세시켰죠. 환관의 환자 자체가 한자 안에 거세되었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내시는 거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시는 관직의 일종으로 국왕의 수행비서 혹은 국왕 기밀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환관과 내시 제도는 언제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속 나라들의 행정체제가 상당수 중국의 제도를 흡수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중국의 환관과 내시 제도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삼국시대에도 환관과 내시 제도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백제의 정부 부처 중 내관이라는 행정부처가 있었는데 이게 궁궐 업무를 도맡는 내시 제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삼국사기 기록에서 신라 기사에 환수라는 직책이 나오는데 아마 국왕 옆에서 시중을 드는 환관이라고 추정됩니다. 신라 시대의 환관이 거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고려 시대에는 확실하게 환관과 내시가 구분되어 존재했습니다. 고려의 11대 왕인 문종은 환관을 10여 명밖에 두지 않았을 만큼 검소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10명 안팎이 검소한 거라면 고려 왕들은 적어도 10명 이상의 환관들을 궁궐에 두었다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내시가 아니라 환관입니다.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지는 사극에서 수염 없이 국왕 옆을 보조하는 사람들을 내시라고 부른다면 이는 고증 오류인 겁니다. 참고로 고려시대 환관은 귀족과 평민 사이에 중류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환관들이 황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황제가 무능하면 국가 정치를 환관들이 다 도맡아 하면서 나라 말아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례가 별로 없죠. 이는 환관과 내시 제도가 중국만큼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정착했을 무렵인 고려 중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려의 18대 왕 의종이 있는데 의종은 왕보다 더 높이 군림하려는 문벌 귀족 때문에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환관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함, 백선현 등의 환관들이 의종 곁에 있으면서 재산을 부정축제도 하고 왕이 해야 할 일들을 두 사람을 시키기도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종 때의 무신정변이 터지면서 환관들은 군부 장교들에게 머리를 숙여야만 했죠.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받고 원나라 간섭기로 넘어가면서 고려의 많은 환관들이 원나라로 강제 차출당했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야 하고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괴로움이 따르지만 의외로 원나라로 간 환관들이 호의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려는 무신정변 이후로 환관들이 사치할 수 있는 기반이 없던 반면 중국은 이 환관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끝내줬거든요. 심지어 기황후와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기황후 눈에 들어서 원나라 환관의 요직까지 진출했던 고려 출신의 환관 박부라도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당시 고려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살기 힘든 곳이어서 일반 백성들 중 거세를 하고 환관이 되려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환관들이 거세를 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입니다. 그렇다면 내시는 뭐냐? 고려시대 때의 내시는 행정부처에서 일을 하는 평범한 행정관직이었습니다. 거세를 하지도 않고 수염도 정상적으로 있는 벼슬이었습니다. 국왕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있어서 가장 은밀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이었죠. 환관은 국왕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가지고 무신정변의 단초를 제공한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 이 김돈중이 그때 내시였어요. 당대 가장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 할 정도라면은 이 내시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공민왕 때부터 환관과 내시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고려는 원나라 간섭기 때 기존의 행정체제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를 공민왕 때 다시 개편을 하는데 공민왕이 내시부라는 기구를 창설하고는 이 내시부를 환관들로만 조직하고 기존의 내시들이 하던 역할까지 수행하게 합니다. 공민왕 제2후반 공민왕이 미치기 시작하면서 내시부에 소속된 환관들의 횡포가 점점 심해지고 공민왕의 변태적 놀이에 동참하기도 했고 결국 이 공민왕이 이 환관들의 손에 살해당하기도 하죠.
이런 환관 내시들의 횡포가 공민왕의 아들 우왕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최영과 이성계 필두로 이 내시부를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러다가 고려 멸망 직전에 내시부가 다시 부활하는데 이 내시와 환관을 합쳐버리죠. 이 상태로 조선시대 500년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환관과 내시는 엄연히 다르지만 조선시대부터는 같은 개념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조선시대 내시들이 근무하던 관청이 내시부이고 최고직은 상선이라고 해서 종 2품입니다. 사극에서 왕들이 상선 하고 부르는 게 이 사람입니다. 제일 막내가 종 8품에서 종 9품인데 얘네 하는 일이 궁궐 청소, 또한 허리 부분인 내시부의 종 4품 직책을 상책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임금의 옥새를 관리했습니다. 아울러 내시들이 처리하는 국왕의 문서들은 언오피셜하고 오프 더 레코드인 문서인지라 비만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내시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맞춰보시겠습니까?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가 와도 본인이 수행했던 임금과 왕실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문 참는 시험을 치르기도 했대요. 그리고 내시부가 당시 조선 정보부처 중에서 그리고 궁궐 업무팀 중에서 가장 똥궁기 문화가 심했습니다. 거세를 했다고 여자 목소리를 내거나 소심하게 행동하고 이러지 않았고 엄청 마초적이었대요. 논어, 맹자, 소학에 통달해야 할 만큼 머리에 든 것도 많았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 일하던 내시들은 대략 140명 안팎, 이 중에서 벼슬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60명, 나머지 80명 정도는 예비 내시들이었죠. 내시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주고 궁궐에 나가서 살도록 해줍니다. 별 문제없이 정년퇴직 나이 채우고 궁궐에 나가면 나름 재산을 많이 모은 상태인지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내시는 엄연히 결혼도 가능하고 양자를 드리는 것도 가능해서 나름 대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하나 싶은데 여기서 거세라는 건 기둥이 아니라 고환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경우에 따라서 모조리 자르는 경우도 있었대요. 상상하지 마세요. 여하튼 조선 내시들은 거세 후 내시로 입궐할 때 고환을 버리지 않고 약물단지에 보관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년 퇴임하면 궁궐을 나간다고 했잖아요. 이때 같이 그 약물단지를 가지고 사택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말년을 맞이하는데 내시가 죽으면은 이 관 속에 고환을 시체에 넣어서 묻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시에 관해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상. 이게 사극이 망쳐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내시의 복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먼저 민무늬의 초록색 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사모의 경우 양옆에 날개가 없는 걸로 나오죠.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곁에서 보좌했던 상선 김세신의 초성화를 보면은 일반 관료들의 복장과 똑같습니다. 날개가 달린 사모를 머리에 이고 있고 옷 가슴부에도 학 2마리가 날고 있는 문양이 있습니다. 물론 민무늬 초록색 옷을 입던 내시들도 있습니다만 얘네는 소환이라고 해서 정식 벼슬을 받지 못한 내시 견습생들이었습니다. 1894년 고종 재임기였던 갑오개혁 때 공식적으로 내시제도가 폐지됩니다. 내시제도도 결국은 신분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기에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없어지면서 같이 없어졌죠. 그래도 고종을 비롯해 왕실은 존재했고 그들의 수발을 들 사람들은 필요해서 최소 인원은 남겨둡니다.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하고 1919년 3.1운동 직전에 고종 황제가 죽을 때까지 그를 옆에서 지켰던 마지막 상선이 있습니다. 바로 김도선이라는 상선인데 후일담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사의 기라성 같은 서예가 겸 감정사였던 이병직 선생님도 마지막 내시 중 한 명이었잖아요. 우리는 늘 뭔가 내시를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수행했던 임무는 정말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내시들이 재조명됐으면 하네요. 물론 저보고 내시가 되라고 하면 안 될 겁니다. 신분제도가 사라지기 전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늘 없어지지 않고 몇천 년간 존재해오던 신분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노비죠. 조선시대 노비의 삶은 어땠는지, 우리가 과연 노비에 대해 얼마큼 아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천민과 노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천민은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신분계층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고, 노비가 그 여러 천민들 중 하나인 겁니다. 다른 천민계층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조선시대에는 흔히 팔천이라고 해서 노비, 기생, 승려, 백정, 상여군, 광대, 무당,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들, 이렇게 8집단을 천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중 노비는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와 개인이 부릴 수 있는 산노비로 나뉜답니다. 공노비부터 보시죠. 공노비는
관아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들이기 때문에 관아가 무슨 관아인가에 따라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노비를 관노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노비는 관노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엄연히 공무원들이 하는 나란 일입니다. 물론 업무의 중요도는 현저하게 낮고 자비를 도맡아 하는 거지만 국가관청에 이바지하니까 크게 보면 공적인 일을 한다는 거죠. 정말 일 나가듯이 공노비들은 해당 관아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들에겐 직장이었던 거예요. 서울의 경우 2교대로, 지방의 경우 7교대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장영실이 바로 이런 형태의 공노비 출신이잖아요. 궁중에서 일하는 무수리들도 공노비의 일종이고요. 영조의 친엄마 말이에요. 공노비 중에는 이렇게 출퇴근 개념으로 몸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을 하지 않고 배당받은 관아에 돈만 납부하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돈은 쌀이나 포라고 부르는 옷감을 제출하는 건데, 노비가 돈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노비들은 평상시에는 농사꾼이나 장사치 등 아주 평범한 경제 생활을 하면서 그냥 돈만 해당 관아에 꼬박꼬박 납부만 하면 됐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관아에 돈을 바쳐야 하는 것만 빼면은 자유인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맞아요. 이런 노비들은 자유인과 다름이 없었어요. 다만 법적으로는 신분이 천민이라고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은 어떨지는 몰라도 국가에서 정해준 법적 신분은 천민은 천민이라 차별은 받았답니다. 관아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공노비나 주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듯이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공노비나 말 그대로 국가가 관리하는 노비들이기에 시내바다 역할이나 규정 혹은 납부하는 금액의 정도는 다르지만 이 철저하게 법전에 성문화되어 체계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공노비는 60살이 넘어가면 자연스레 천민에서 해방되어 법적으로 자유인이 됩니다. 또한 공노비에게 부양해야 하는 노부모가 있으면 면제해 주었습니다. 하는 일이나 납부하는 금액을 면제해 준다는 거지 천민이라는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모로 공노비는 산노비에 비해 자유로운 건 맞아요. 그래서 공노비는 주로 범죄자들, 처벌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노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산노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사적 노비, 즉 개인이 거느리고 있는 일종의 재산처럼 취급되던 노비가 산노비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 주인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은 지방에 몇 마지기 정도 땅을 보유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부자들은 자기 집이 있고 지방 좋은 곳에 땅이나 건물 사놓고 있죠. 부잣집 양반이나 교수 여인들이 일일이 전국을 돌며 자기 땅을 다 관리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지방에 보내서 자기 땅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다고요. 이럴 경우 노비들을 보내서 주인이 직접 자주 가기 곤란한 지역의 땅을 관리하게 한 다음 그 땅에서 나는 수익들을 본가로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노비는 주인이랑 같이 주인 집에 사는 산노비가 있고 지방에 나가 사는 산노비가 있었답니다. 산노비가 재산처럼 취급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산노비의 가격은 어느 정도 했을까요? 시내바다 이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6세기 명종 제위기에 노비를 사고판 증서가 발견된 게 있습니다. 막시미와 막동이라는 이름의 노비를 사고판 증명서 혹은 인증서죠. 조선의 법전에서는 산노비의 가격을 정해 두었지만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았을 거고 철저하게 지켜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조선시대 당시 노비 한 명의 가격은 나이마다 성별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계산해보자면은 쌀 30석에서 40석, 이걸 현재 돈으로 환산해보면 대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노비 한 명 사고 팔려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리고 여자 노비가 남자 노비보다 비쌌습니다. 사실 고대 로마 제국이나 서양의 제국주의 시절에나 노비 시장이 있었지 우리나라의 경우 노비 시장이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노비 매매가 그렇게까지 자주 있고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한 집안의 노비는 가족을 이루어 대대로 그 집안에 귀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죠. 원래는 노비가 아니었는데 억울하고 비합리적인 사회 경제 구조 때문에 노비로 전락해서 양반집에 팔려가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러면 A 집안의 갑돌이와 B 집안의 효순이가 눈이 맞아가지고 애를 낳았으면은 그 애는 A 집안의 노비가 될까요? B 집안의 노비가 될까요? B 집안입니다. 조선의 법전에 따라 노비는 무조건 어머니 집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천자수무법이라고 합니다. 이 공노비는 응징의 개념으로 전락하는 거라면은 산노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에는 엄마와 아빠 둘 중 한 명만 천민이면은 아이는 무조건 천민입니다. 이걸 법적 용어로 일천즉천이라고 하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만약 주인이 노비를 학대하면은 그 주인은 벌을 받을까요? 네, 받습니다.
다만 노비가 죽는 살인 사건일 경우만 죄를 처벌받으며 살인이 아니라면 무슨 짓을 해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노비가 주인에게 덤비면 어떻게 될까요? 노비가 대들어서 하극상을 일으키면 바로 사형입니다. 애당초 노비가 주인을 신고해서 소송을 거는 것부터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노비들이 도망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도망간 노비는 어떻게 될까요? 도망갔다가 붙잡히면 곤장을 맞고 만약 체포를 못하면 체포 못하는 관리에게까지 벌을 주었습니다. 도망간 노비를 숨겨둔 사람도 벌을 받습니다. 도망간 노비를 데려오는 행위를 추노라고 했는데 민가에서 주인의 돈을 받고 추노를 하는 사람들을 추노꾼, 관아의 명령으로 추노하는 사람들을 추노관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추노를 시켜놓으니 이 노비가 아닌 엄한 사람 잡아다가 접해서 강제로 노비로 만들고 돈 받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자 조선 후기에는 추노를 금지시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노비의 인구 구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대마다 다르지만 조선의 9대 왕인 성종치세기 즉 15세기에 전체 인구의 10%가 노비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비율이 높아져가고 임진왜란 직전에는 조선 전체 인구의 약 30%가 노비였습니다. 가장 많을 때는 40%까지도 찍었다고 하더군요. 자, 그런데 노비의 인구 구성을 조선 후기에 이를수록 연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조선 후기 노비 문서들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대부분 타버리거나 조작되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노비가 면천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에서 활약하거나 주인을 끝까지 지켜서 감동실화 에피소드 하나 만들어내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쟁이 있어야 그런 기회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조선 전기와 중기에는 별다른 큰 전쟁이 없어서 이 면천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고려시대는 전쟁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면천되는 노비들이 꽤 있었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대한 전쟁들을 거치면서 면천되는 노비들 비율이 많아집니다. 조선이 큰 전쟁을 2번이나 치르고 국가 재정이 조선 후기에는 파탄이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상민들 중에서 허울만 좋고 족보를 조작해서 거짓 양반이 되는 경우가 워낙에 많아져요. 그러면 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중산층이 얕아집니다. 양반들이 세금을 내면 얼마나 내겠어요? 다 탈세하지. 전쟁으로 인해 인구도 많이 줄고 가뜩이나 국가 재정이 빈약한데 세금을 내는 중산층이 사라지면은 국가 재정은 더 심각해지겠죠. 이래서 조선 정부는 방법을 생각한 게 노비를 중산층 상민으로 승격시키는 방법입니다. 노비는 재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도 권리도 없었어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노비들을 면천시켜주겠다면서 세금을 내게 합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전기나 엄마 아빠 둘 중 한 명만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 후기 영조는 엄마가 천민인 경우만 자식이 천민이 되며 아빠가 천민이 아니면은 그 아이도 천민이 아니라는 형태로 바꿉니다. 1801년 순조가 아예 공노비 전체를 해방시켜버리기도 하고요. 1886년에는 자식의 신분은 부모의 신분과 무관하다는 노비 세습제가 폐지되었고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 자체가 철폐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법적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몇십 년간은 누가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았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6.25 전쟁까지도 사회적 시선이 만든 신분제는 있었어요. 아닌 말로 신분제가 철폐되었다고 양반집에서 노비들을 다 쫓아내면은 노비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경제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신분제가 철폐되어도 기존의 노비들을 자기 집에서 일하게 하며 먹고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반들이 착하고 품성 좋은 양반으로 칭송받았죠. 이렇게 조선시대 노비에 관해 살펴봤는데 여러가지 의미로 가장 특수했던 신분이 노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참, 노비와 노예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의미이지만 완전히 같은 단어는 또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노예라고 하며 동양에서는 노비라고 합니다. 서양의 노예는 아예 신분제 자체에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사유재산 소유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동양의 노비는 부분적으로 사유재산이 허용되었고 종류도 워낙 많아서 자유인처럼 생활하는 노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가장 천한 존재여서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 더 평등한 사회를 이룩해 나가야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오히려 더 노비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의미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